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겨우 엿새 남았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회 임기가 곧 끝나는데 민주당은 쟁점 법안을 무더기로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양곡관리법과 민주유공자법 같은 논란이 많은 법들을 한꺼번에 밀어붙이겠다는 건데 법을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뜻이 아니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마구잡이식으로 행사하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작 시급한 민생 법안은 건드리지 않고 정쟁의 소재가 되는 법들을 콕 집어 처리하겠다는 게 과연 선의인지 첫 소식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전세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공공기관이 먼저 물어주게 하는 내용으로 정부는 공공기관이 3조에서 4조가량 손실을 볼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28일 본회의에서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국회가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 밖에도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농수산물 관련법 등 논란이 많은 쟁점 법안들도 무더기로 상정해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아도 표결에 붙이겠다고 했지만 나머지 쟁점 법안은 상정 여부를 고심 중입니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 거부권을 행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유도를 노린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가적 과제들은 내팽개치고 정쟁만 일삼는 민주당에는 정녕 일말의 책임감과 양심조차 남지 않은 것입니까?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아직 계류 중인 16,000여 건의 법안들은 자동 폐기됩니다. K칩스법과 유통산업발전법 등 이 경제 민생 법안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힘 과시를 예고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입법 독주를 더 거세게 할 걸로 보입니다. 국회법을 개정해 신속 처리 안건 심사 기간을 9개월에서 5, 6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검사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도 21대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이른바 민생개혁 입법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21대 마지막 본회의 때 강행 처리하려는 쟁점 법안들이 무산될 경우 재발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문제,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죠. 거부권 행사했던 것 중에서 민생과 관련된 입법들을 재입법 다시 추진하겠다. 현직 검사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권한을 더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지도부 한 관계자는 검사 10명을 추가로 탄핵하려고 한다며 구체적 숫자까지 제시했습니다. 당초 9개월이 소요되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5개월이나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7일까지 원구성 협상도 끝내겠다는 입장인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정청래 최고위원 등 강경파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법사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독주, 특히 이런 거부권 정권에 있어서 확실하게 자기 어떤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의 주권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훼손 우려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당원권 강화를 강조하면서 22대 국회가 강성당원들의 입김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예고하면서 국민의힘은 전현직 원내 지도부가 나서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부결을 위해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표단속을 하고 있는데 당론으로 특검법을 반대하는 데는 일부 반발도 나왔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 소속 의원 동료 112명에게 28일 의총 참석 동료 공지와 함께 보낸 친전입니다. 해병대원 사고는 부모로서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공수처 후 특검이라는 순리에 따른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반대 표결을 호소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 전원에 특검 찬성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자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당초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마음이 없었다는 방송입니다. 윤재욱 전 원내대표도 전임 부대표단과 긴급 회의를 열고 본회의 참석 동료 전화를 돌렸습니다. 전화하셨을 때 좀 안 받는 의원님들도 계신지요? 그간에 이제 윤재욱 대표님께서 직접 지방에서 가서 만나기도 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면담도 하시고.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미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일부 의원들을 겨냥해 당을 떠나는 것이 맞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다양한 당내 의견이 존재해야 되고 또 존중받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세 분에 대한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는 22대 국회에서도 입법 강행을 예고한 야당에 맞서 당의 응집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하고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민연금 개혁을 하자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원포인트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논의가 사실상 끝난 상태에서 갑작스레 제안한 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거짓말로 여론전을 펼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거짓이라는 건지 양측 주장을 이태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달 초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선언했습니다. 도저히 합의가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하지만 국회 임기 종료를 엿새 남기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돌연 연금 개혁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안을 받겠다며 윤 대통령과 따로 만날 의사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소득 대체율 45%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했던 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좋다 이거 받겠다. 연금 재정 안정화를 중시하는 그 입장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거니까.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언급한 소득 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이 제안한 안이지 정부가 제안한 안이 아니라며 거짓말로 여론전을 벌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잠재적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당선인,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도 일제히 반박에 가세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비율인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데는 합의했지만 받는 연금액 비율인 소득 대체율을 두고는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45% 주장을 고수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었던 정호성 전 부속 비서관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발탁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이른바 국정농단 수사를 하며 만난 인연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인사가 나온 건지 궁금증이 많습니다. 일부 대통령실 조직 개편도 있다는데 윤동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98년 국회에 입성할 때부터 20년 가까이 곁을 지킨 최측근 인사입니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도 불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을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으로 발탁했습니다. 국민공감비서관에서 명칭이 바뀌는 3비서관을 맡아 내일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과는 2016년부터 시작된 국정농단 수사 때 만났습니다. 정호성 씨의 그 휴대폰 압수한 휴대폰의 그 녹음 파일에 정보 유출, 문건 국가 그 기밀 유출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된 정 전 비서관은 2018년 1년 6개월 형기를 채워 만기 출소했고 2022년 말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 때 복권됐습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막중한 책무를 맡아서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실 내부에선 정 전 비서관이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만큼 발탁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요청이나 민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사회수석실과 함께 인사라인 조직 개편도 이뤄집니다. 비서실장 직속인 인사기획관실은 폐지되고 인사비서관이 업무를 맡게 되는데
최근 신설된 민정수석실이 일부 기능을 흡수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이 흘렀습니다. 김해 봉화마을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영국에서 유학 중이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참석했습니다. 참배하기 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재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점심 식사도 같이 했다는데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 봉화마을이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를 맞아 노란 물결로 물들었습니다. 여야 주요 정치인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여야 대표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강조한 지점은 각기 달랐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노무현 정신은 통합과 상생이라고 했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마지막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영국 유학 중 잠시 귀국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노 전 대통령 사저로 불러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미래가 나아가야 될 길, 또 현 시국의 어려움, 이런 점들에 대한 걱정, 우려를 함께 했다는 말씀. 조국 대표는 두 정당의 공통 공약이 많으니 연대해 성과를 빨리 내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친문 적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 역할론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사면복권 해줄 사람은 용산 아닙니까? 용산에 물어보시죠. 김 전 지사도 말을 아꼈습니다. 연말쯤 아마 귀국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게. 김 전 지사가 완전 귀국 예정인 올해 말쯤 복권 문제가 야권에서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28일 열립니다. 여기서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과 각종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법화는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야당의 의도는 뭔지 정치부 최재형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이 전세 사기 특별법, 양곡법, 앞서 말씀드린 각종 쟁점 법안들은 여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을 통과시켰을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이 아니라 바로 폐기가 된다, 이런 말이 나오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28일 본회의 때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각종 쟁점 법안들이 통과가 될 경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다시 국회로 이송돼서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하죠. 그런데 하루 뒤인 29일, 21대 국회가 폐원을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재의결 없이 그대로 상정됐던 처리됐던 법안들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21대 국회가 끝나고 22대 국회가 새로 시작되는 오는 30일 이후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에는 21대 국회 법안을 22대에서 재의결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법적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만큼 법적인 판단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쟁점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입법화까지 이루어지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데 큰 이견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법이 안 되는 건데 왜 민주당을 이렇게 밀어붙이겠다는 겁니까? 무슨 의도가 있는 겁니까? 예,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이미 10번째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입법화가 되지 않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공세를 펼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연금 개혁을 하자면서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 역시 정치적인 의도가 엿보입니다. 자, 연금개혁, 이것도 좀 무슨 노림수가 있는 겁니까? 예, 이 이재명 대표 주장으로는 명시적으로는 22대 국회까지 미루지 말고 이번 임기 내에 처리를 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실제로 연금개혁 논의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연금 특위부터 다시 구성을 해야 하거든요. 오는 2026년에는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국회 합의 자체가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민주당이 고수하고 있는 소득 대체율 45% 안에 그대로 제시를 하고도 정부안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정성 자체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국가적 개혁 과제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와 함께 정부 여당이 야당보다 소극적이다, 이런 정치 공세까지
펼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연금 개혁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45%를 정부가 제안했다고 이 대표는 믿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 안은 43%였던 걸로 알고 있고 정부가 이제 국민의힘이 정부가 43%를 제안한 걸로 알고 있고 민주당 안이 45%였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물어봤는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정부 측에서 그런 얘기를 비공식적으로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정성이 누구한테 있는지는 곧 드러나겠죠. 자,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였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김경수 전 지사 식사를 같이 했다고요? 이것도 화제입니다. 네, 만남을 같이 했는데요. 이게 아마 문 전 대통령의 깜짝 요청으로 성사가 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 이후 아직까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친문, 친명 간 공천 갈등을 의식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뒷말까지도 나오던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다소 미묘한 상황들을 정리한 셈입니다. 다만 제2야당 수장인 조국 대표 외에도 야인 신분인 김경수 전 지사까지 동석을 시키면서 연대를 강조한 점을 놓고서는 문 전 대통령이 비명계 역할론이 나오고 있는 김 전 지사에게도 사실상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게 모두 잠재적 경쟁자잖아요. 네. 어떤 형식이든 간에요. 근데 문 전 대통령 당부가 어떻게 들렸을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년 전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비화를 공개했습니다. 이를 놓고 당시 협상을 주도했던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내 방송사로는 처음으로 폼페이오 전 장관을 인터뷰했는데 문 전 대통령 주장과 달리 하노이 노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참모 사이에 이견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연주 기자의 단독 인터뷰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당시 단계적 조치를 포함한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었다고 했습니다. He wa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t's his choice whether we would make a deal or not. 참모들의 반대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No, that's not true. And there was no disagreement between President Trump or me about that.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하노이 정상회담이 무산되는 과정에 폼페이오나 볼턴, 펜스 부통령까지 발목을 잡는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이 비핵화의 진심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폼페이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Yeah, I don't believe that for a second. Not only his nuclear weapons, but we shouldn't forget the entirety of his WMD program. 한국의 자체 핵무장 주장에 대해선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But if the people of South Korea chose and said they wanted to develop a set of nuclear capabilities, I think the United States, there should be no reason the United States would oppose that. 문 전 대통령은 하노이 노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후회하는 말을 하며 미안해했다고 했는데 폼페이오는 정상 간의 대화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해외에 기반을 두고 김정은 체제에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북한 반체제 조직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지난 2017년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의 망명을 도왔던 자유조선과 유사한 단체로 보이는데 평양에 있는 걸로 보이는 김일성 기념 비석을 훼손하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이들을 직접 접촉해봤습니다. 한 남성이 붉은 글씨가 새겨진 비석에 조심히 다가가 먹물을 뿌립니다. 북한 내 저항 정부를 자처한 단체 새조선이 지난 18일 묘 비석보다 많아진 김 씨의 흔적들을 파괴한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지난해 결성된 걸로 보이는 새조선은 이달 초 성명을 발표하고 김정은 제거를 목표로 북한 내 각계각층 비밀전사로 조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해외 북한 대사관 앞에서 김정은 얼굴에 X가 그려진 옷을 입거나 자유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새기는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이 조직의 암호화된 이메일 주소로 어렵게 연락이 닿았는데 북한 내부의 다른 반체제 조직과 연계에 성공했다면서도 조직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2017년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의 망명을 도왔던 반북단체 자유조선처럼 해외에 기반을 두고 외국 조직과도 연계해 주요 인사 탈북을 도왔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북한 내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 결성됐다가 적발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 내부에서 지금은 시장화가 오래돼 있고 예전과 좀 다른 북한의 새 정부, 새 조선을 만들겠다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은 이 조직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정확한 주체와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이 길어지면서 의료 인력 배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의사 시험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1년에 한 번만 치르던 전문의 시험과 의사 고시를 여러 차례 보게 해서 사실상 수시 모집 방식으로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시험 횟수가 늘면 이탈자 복귀도 쉬워질 거라는 게 정부의 기대인데 황민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문의 시험을 앞둔 3, 4년 차 전공의는 2,900여 명.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으면 응시 자격이 사라져 내년 초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전문의가 되려면 1년을 기다려 내후년 초 시험을 봐야 합니다. 전문의 시험이 1년에 한 번만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가 전문의 시험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예를 들어 분기에 한 번씩 시험을 치르면 복귀가 늦은 전공의도 1년을 기다리지 않고 응시 기회를 곧바로 갖게 됩니다. 시험 횟수 분산을 통해 안정적인 전문의 확보도 가능해집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문의 수급 체계가 1년 단위에서 상시 수급이 되는 것이라며 말하자면 대기업 공채가 수시 채용으로 바뀌는 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문의 수련 규정상 복귀가 늦으면 수련 공백이 3개월이 넘어 내년도 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시점을 떠나 모든 복귀자의 구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탈 기간이 3개월이 넘어가면서 그 수련 기간을 맞추기가 어려운 이제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도 복귀를 조속히 하게 되면 그러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정부가 추가 검토를 할. 정부는 같은 방식으로 연 1회로 고정된 의사 국시 확대도 검토 중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복귀의 길을 넓혀주려는 정부의 이딴 구상이 실효성을 가질지 주목됩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자 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양모 씨와 또 다른 인물인 청와대 비서관과 동거래를 한 사실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다혜 씨가 추가로 청와대 경호원과도 수천만 원대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다혜 씨가 이 돈을 서울에서 집을 사는 데 쓴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다혜 씨가 2019년 5월에 구매한 서울 영등포구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남편이던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 임원으로 일하면서 가족들이 모두 태국에 체류하던 시기였습니다. 다혜 씨는 태국으로 건너갈 즈음인 2018년 7월 서울시 구기동 빌라를 5억 1천만 원에 팔았는데 1년이 채 안 돼서 2억 5천만 원을 더한 7억 6천만 원에 대출 없이 영등포 다세대 주택을 샀습니다. 검찰은 이 집 구매 과정에 다혜 씨 가족을 태국에서 경호하던 청와대 경호처 직원 A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혜 씨가 A씨에게 원화와 태국 바트화 수천만 원을 건넸고 이 돈은 국내에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다혜 씨 측에 송금됐는데 이 중 일부가 다혜 씨의 주택 구매에 사용된 정황을 파악한 겁니다. 검찰은 지난 1월과 2월 주영훈 전 경호처장과 A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비서실과 경호처 직원 다수를 소환 조사하고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혜 씨는 A씨와의 돈 거래에 대한 TV조선의 반론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을 건넨 재미교포 최재형 목사를 출국 정지하고 31일 재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했던 유튜브 방송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며 SNS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인사청탁의 증거라며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가 나눈 SNS 메시지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하는 메신저, 카톡 메신저 하나는 김건희 씨한테 청탁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고. 서울의 소리는 어제 유튜브를 통해 인사청탁 대상자가 김창준 전 미 연방하원 의원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최 목사가 2022년 6월 김 여사에게 화장품을 선물한 뒤 김창준 전 의원 내외가 윤석열 정부에서 자문 역할을 하고 싶어한다. 김 전 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뭐라고 답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전 의원은 윤 정부에서 어떤 직책도 맡고 있지 않습니다. 김 전 의원 측은 최 목사와는 만찬 자리에서 한 번 만난 정도라며 인사청탁이나 면담 주선을 부탁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의 출국을 정지하고 오는 31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의혹을 보도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를 오는 30일 명예훼손 혐의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내일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김 씨 측은 내일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영장 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결국 내일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호중 씨는 오늘 내일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열리는 슈퍼 콘서트를 끝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구속영장 심사 일정 때문에 출연이 불가능해지자 오늘 오전 법원에 영장 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위해 여러 명의 해외 출연자들이 입국해 있는 만큼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해달라는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김 씨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 씨는 결국 내일 공연에 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 심사에 부부장 검사가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반면 김 씨 측은 사고 당일 김 씨가 마신 술의 양이 소주 10잔 이내로 핸드폰을 만지다 일어난 사고라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매니저의 대리 자수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파손을 김 씨가 알았다고 보고 범인 도피 방조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지난해 12월 경복궁 담벼락이 낙서 테러로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죠. 10대 2명이 벌인 일이었는데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일명 이 팀장이 5개월 만에 붙잡혔습니다. 불법 음란 사이트 운영자였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경복궁 담장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 낙서가 가득합니다.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이들이 훼손한 경복궁 담은 44m에 달합니다. 국가유산청이 1억 3천여만 원을 들여 지난달 복원 작업을 마무리했지만 자세히 보면 푸른색 스프레이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범행 4일 만에 붙잡힌 용의자는 10대 2명이었습니다. 범행 수락은 왜 하신 거예요? CCTV로 잡힐 줄 모르셨나요? 이들은 경찰에서 범행을 지시한 사람으로 이 팀장을 지목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이 팀장이 낙서를 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뒤 착수금으로 10만 원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추적 5개월여 만에 이 팀장을 붙잡았습니다. 경복궁에 낙서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와 별도로 음란 사이트도 운영하는 30세 남성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사이트 홍보를 위해 낙서 테러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회원 수가 80만 명이 넘는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커뮤니티에 이 남성들의 나체 사진이 유포돼 논란입니다. 여성판 N번방 사건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경찰이 해당 커뮤니티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만 19살에서 40살까지 가입할 수 있는 여성 전용 커뮤니티입니다. 회원 수만 84만 명에 달합니다. 한 회원이 올린 남성의 나체 사진의 외모를 평가하는 댓글이 달렸고 외국인과 미성년자의 사진과 신상도 올라와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여성판 N번방 사건이라며 명예훼손과 성희롱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여성판 N번방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성희롱 소지가 있는 사진과 글이 올라와 있다며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정식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이트가 해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될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나체 사진을 올린 게시자들에 대해선 성폭력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서울대에서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지는 학생을 결석 처리하겠다고 해 반발을 샀습니다. 서울대에서는 작년에도 예비군 부당 대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왜 논란이 반복되는 건지 관련 규정은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 이광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어젯밤 서울대학교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예비군 훈련에 가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교수님이 결석을 3번까지 허용하지만 예비군 훈련으로 추가 결석하면 불이익이 생긴다고 했다는 겁니다. 교수님께서 원고의 거절을 하시자 이거는 좀 공론화가 돼야 될 것 같아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비군법엔 훈련에 동원된 학생을 결석 처리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대 성적 처리 규정에도 예비군 훈련은 출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저희가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게 아니고 국가의 시민으로서 이행해야 되는 의무를 하느라 빠진 거잖아요. 서울대 총학생회에는 예비군 훈련에 따른 피해 사례가 지난 3일간 6건 접수됐습니다. 해당 교수는 TV조선과 통화해서 불이익을 준 게 없다며 학장의 권유를 받아들여 출석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6월이 되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한낮의 열기가 심상치 않죠. 실제 올 여름 역대급 폭염과 폭우가 관측됐습니다. 한반도가 동남아가 되는 건 아닌지 송민선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계절상 봄인 5월이지만 아이들은 물놀이에 한창입니다. 어른들은 양산과 모자로 햇볕을 피해 다닙니다. 어렸을 때에 비해서 더 이른 때부터 더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 정도도 심해지는 것 같다. 벌써부터 여름 나기가 걱정입니다. 농사 조금 했는데 다 녹아버리고 사과나무 요만한 게 있는데 그것도 다 떨어져 죽고 올해도 걱정이에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잇따르면서 올 여름 우리나라도 더 덥고 더 많은 비가 내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 6월과 8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50% 이상, 또 강수량 역시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점점 뜨거워지는 바다입니다. 한반도 여름 날씨를 좌우하는 바다는 크게 열대 서태평양과 인도양, 그리고 대서양입니다. 세 바다의 온도가 올봄 내내 높았고 이 추세는 여름까지 이어져 고온다습한 바람을 한반도에 뿜을 거란 관측입니다. 이미 동남아 곳곳은 40도 넘는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아랍에미리트는 홍수로 난리가 났습니다. 올여름 우리나라 모습을 미리 경고하는 건 아닌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AI 시대의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엔비디아가 또 한 번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AI용 반도체를 납품하는 SK 하이닉스도 주가가 사상 처음 2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 선두주자 엔비디아, 올해 1분기 깜짝 실적을 내놨습니다. 매출 260억 440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262% 늘었고 영업이익도 1년 만에 8배 급증했습니다. 신제품 출시로 앞으로 전망이 더 밝다고 자신했습니다. We are now producing software, using computers to write software, producing software that never existed before. 실적 발표 후 엔비디아 주가는 6% 오르며 시가총액 2위 애플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실적으로 독보적인 경쟁력을 다시 입증한 엔비디아. 다른 빅테크들은 장기적으론 AI 반도체 자립을 꿈꾸면서도 일단은 엔비디아 칩 확보를 위해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With this very deep partnership with NVIDIA, which spans
the entirety of the Copilot stack across both all of their hardware innovation as well as their system software innovation.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독점 공급하는 SK 하이닉스 주가도 엔비디아 효과에 힘입어 사상 처음 2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기업들을 또 누가 고객으로서 선점하느냐 시장에서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뭔가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도전자 입장이 된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 수장을 바꾸고 차세대 HBM 양산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정부가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대만이 반도체 산업에 돈을 쏟아붓자 우리도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발현된 걸로 보입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입니다. 주민 반발과 인허가 지연으로 5년째 본공사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도로와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을 쏟아부어 통상 7년이 걸리는 착공 기한을 절반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 내 특단의 조치를 가동을 해서 보상 기간도 반으로 줄이고 강력부지 협의 기간 반으로 줄여서 26년 말이면 부지조선공사에 착수를 하고 28년 말 반도체 제조 공장 건설을 시작해 30년 말에는 공장이 가동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과 대만, 일본 등 경쟁국들이 앞다퉈 반도체 산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오늘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별 기업 지원 대신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8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향후 3년간 R&D와 인력 양성을 위해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세제 지원은 거듭 보조금하고 거의 같은 성격이고 저리 대출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투자 보조금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만 미국이나 일본이 시행 중인 반도체 보조금 직접 지원은 포함되지 않아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엔비디아발 반도체 상승 랠리에도 삼성전자는 여전히 부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는 달리 왜 삼성이 이렇게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돌파구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민 기자, 시장에서 삼성 기업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에 유독 삼성만 그런 겁니까? 네, 삼성전자는 이달 들어 주가가 7만 원대로 다시 내려앉은 뒤 좀처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대 반도체 업체의 올해 주가 상승률을 보면요.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어제 종가 기준 91.7% 올랐습니다. 10대 업체 중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마이너스입니다. 20대 업체까지 따져봐도 주가가 빠진 건 삼성전자와 인텔이 유일합니다. 삼성전자도 이런 걸 인식을 한 것 같더라고요. 차세대 HBM 양산, 이걸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HBM, 이게 도대체 뭡니까? 네,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 말 그대로 넓은 대역폭을 지닌 메모리로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고속도로의 차선이 넓을수록 더 많은 차들이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대역폭을 넓혀서 데이터 전송 속도나 처리량을 늘리는 첨단 기술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현재는 이걸 양산해서 시장에 내놓을 만한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네, 제가 고속도로를 예로 들었는데 이 삼성전자가 잘 만드는 그래픽 D램이 32차선이면 HBM은 1024차선입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엔비디아의 샘플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그런데 수십 년간 메모리 초격차 이걸 또 강조해 왔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챗 GPT 등장으로 AI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며 HBM 수요가 늘었는데요. 삼성이 개발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삼성이 너무 관료화됐다는 거예요. 조직 자체가 너무 커지고 그래서 변화에 되게 둔감하고 느리다는 거죠. SK하이닉스는 예를 들면 한 3개월 테스트해서 오케이 나면 이제 양산 들어가는 시기면 삼성은 1년 내내 테스트를 한다는 거지. 기업 규모가 다르다 보니까 거대한 코끼리와 소규모의 표본 같은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삼성은 위기인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지금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26조 원 규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도 업계에서는 좀 아쉽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네요.
네, 외국의 반도체 지원 규모를 보면요. 미국은 5년간 우리 돈 75조 5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EU는 2030년까지 63조 원, 일본은 1차 지원금 18조 원을 더해 추가 지원금을 준비 중입니다. 대부분이 반도체 기업의 현찰을 직접 쥐어주는 지원입니다. 우리는 금융지원 형식의 간접 지원이다 보니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뭐 중국이나 미국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하면 좋겠지만 정부 재정도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보조금도 중요하지만 각종 인허가 등 투자 규제 혁신으로 정부만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확실히 지원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공장을 짓겠다 발표하면 1년 안에 벌써 착공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4년, 5년이 걸려요. 너무 시간이 지연되니까 경쟁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돈으로는 힘든데 정부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정부가 오늘 발표한 걸 보니까 인프라 착공 기간을 확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왜 이제서야 이런 대책이 나오는지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한 지 사흘 만입니다. 무력 시위 성격이 짙은데 대만군도 곧바로 대응하면서 양안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중국군 함정이 해상훈련을 벌입니다. 공군 전투기도 출격 태세를 갖춥니다. 중국이 이틀 동안 육해공 로켓군을 동원한 합동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为台湾海峡、台岛北部、南部、东部及金门岛、马祖岛、乌丘与东引岛周边开展联合演训。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 이후 사흘 만에 사실상 대만을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인 겁니다. 라이칭더 당시 부총통이 미국을 방문했던 지난해 8월 이후 약 9개월 만입니다. 이 훈련은 군사적 위협을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란 분석입니다. 对台独分裂势力谋独行径予以有力惩戒，对外部势力干涉挑衅予以严重警告。 대만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육해 공군을 투입해 주권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我们会持续捍卫自由民主的价值，守护区域的和平稳定。 앞서 라이칭더 총통은 취임 연설에서 양안 관계에 대해 주권을 포함한 현상 유지 입장을 밝혔는데 중국은 대만의 주권이 곧 독립 주장이라며 발끈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속에 토네이도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미 중부 아이오와주에 최대 시속 265km에 달하는 토네이도가 몰아쳤습니다. 피해는 생각하시는 것 그 이상입니다. 류지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거센 바람에 나무들이 맥없이 쓰러집니다. 승용차는 뒤집힌 채 박혀 있고 나뭇가지엔 잔해들이 걸렸습니다. 놀이터는 순식간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We'll just have to wait and see. I don't know what we'll do. I don't know. 현지 시간 21일 최대 시속 265km의 토네이도가 아이오와 그린필드를 강타했습니다. 주 전역에서 18건의 토네이도가 발생하면서 최소 5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습니다. We're not prepared to address that because it's still a search and rescue. 인구 2,000명의 그린필드는 폐허로 변했고 인근 풍력발전단지의 대형 터빈 6기도 망가졌습니다. 2021년 켄터키주를 강타한 최대 시속 320km의 토네이도 이후 최악의 피해입니다. 폭풍은 일리노이주와 위스콘신주로 이동하며 5만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지난주 토네이도 여파로 폭염 속에 일주일째 정전이 이어지고 있는 텍사스 일부 지역은 비상입니다. I'm at the emergency center on a regular basis, monitoring all the city departments, collaborating with the county, the state. 최근 이상기후로 토네이도 발생이 잦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미술작품에서 색은 관람객의 시선을 잡아끄는 요소이자 작품을 구성하는 재료라고 할 수 있죠. 작가에 따라서 색을 활용하는 방식도 완연히 달라지는데요. 박소윤 기자가 작가 4인의 색채 실험을 소개합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스라한 빛. 루마니아 작가 디아나 체플라누의 화폭을 수놓는 건 무어라 이름 붙이기 힘든 오묘한 색들입니다. 작가는 이른바 사이의 색을 표현하기 위해 물감에서 짜낸 색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색과 색, 색과 재료를 섞고 결합시킵니다.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는 이란 출신 작가 나비드 누르는 물에 물감을 푼 뒤 다시 금속 패널에 입힙니다. 물의 움직임을 통제하다 보면 유동하는 흐름이 만든 미묘한 색이 패널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색채를 탐구하는 작가 4인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색이 빛이나 붓칠, 매체의 속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명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색과 사실 다른 여러 요소들을 서로 잘 생각해서 그것들을 병합하고 결합시켜가지고 그것들이 복잡한 관계망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 작가의 첫 번째 어떤 복잡한 생각의 과정입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미술과 연극, 음악을 결합한 연계 공연 빛깔의 흥얼거림도 열렸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오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오. 시인 신경림의 고향 충주 남한강가에 표지석과 시비가 서 있습니다. 사라져버린 나루토와 장터, 장돌뱅이들이 시로 살아 숨쉽니다. 들꽃과 잔돌이 되고 천치 떠돌이가 되라 합니다. 서럽도록 억센 삶들을 그는 따스하게 보듬었습니다. 시는 그가 다녔던 초등학교 마당에도 있습니다.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농악패는 피폐한 농촌을 탄식하다 장터로 나섭니다. 분을 토하듯 짐짓 신명을 냅니다. 시집 농무는 1980년대 민중시의 물꼬를 텄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에는 날선 이념, 핏빛 절규가 없습니다. 잔잔한 언어와 부드러운 운율로 노래해 아무리 읽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정적 민중시인이 아니라 민중적 서정시인으로 불렸습니다. 삶도 그러했습니다. 몸가짐은 소탈했고 말소리는 나직했습니다. 이름이 드높아도 어깨에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작은 몸짓에 늘 편안하게 미소 지어 등소평이란 별명을 얻었습니다. 기류의 시인, 우리 시대의 두보 신경림이 70년 가까운 시업을 접고 떠났습니다. 20살에 등단했던 시부터 외롭고 여린 삶을 연민으로 바라봤습니다. 산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 한국인이 애송하는 사랑 노래도 가난한 젊음들에 바치는 사랑이 곡진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그는 무심하게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낙타를 타고 가리라 저승길은. 슬픔도 아픔도 까맣게 잊었다는 듯. 다시 세상에 나가라 한다면 그때는 낙타가 되겠다고 했죠. 가장 가엾은 사람 하나 골라 길동무 되어서. 그 한 줄에 신경림 시학이 응축돼 있습니다. 그가 가족에게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글을 안 쓰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가장 작은 말을 가지고서 가장 힘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시거든. 5월 23일 앵커 칼럼 오늘 신경림이었습니다. 연이을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 더위가 이어지겠고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오늘보다 10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북동부와 강원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영서남부와 영남 내륙에 5에서 2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까지 서쪽 지역과 강원 산지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의 하늘이 다소 흐릴 수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16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대구 29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며 낮더위는 반짝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3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